네, 안녕하십니까.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 김삼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바른미래당 손학규 당대표님의 취임 100일을 맞아서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먼저 대표님께서 발언을 해주시고 발언이 끝난 이후에 언론인 여러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할 경우에는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손학규입니다. 우리 김삼아 수석대변인께서 지금 손학규 대표 취임 100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손학규 대표 취임 및 손학규 대표 및 지도부 취임 100일입니다. 제가 기자회견문을 좀 썼는데요. 정신이 좀 없다 보니까 좀 길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정리할 시간을 갖지 못해서.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 감사드리고, 특히 박주선 대표님, 김동철 위원장님 같이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자 여러분께 송구스러운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의자에 앉고 기자 여러분들은 땅바닥에 앉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의자 땅바닥에 앉으면 아무래도 좀 무릎이 좀 불편해서 의자에 앉았으니까, 또 저 혼자만 의자에 앉을 수 없어서 또 같이들 의자에 모셨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바른미래당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제가 바른미래당 대표로 취임한 지 100일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제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모습으로 국민과 당원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을 뵙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당대표에 취임하면서 개혁적 보수와 미래형 진보를 아우르는 중도개혁의 통합정당을 만들어 이 나라 정치개혁을 이루고 민생경제를 일으켜서 국민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주주의, 평화주의, 시장주의를 그 기틀로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당내 통합과 개혁,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정치개혁을 이루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의 거대 양당제의 두 괴물을 물리치겠다는 것은 그 전제였습니다. 여의도를 가로막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두 마리 큰 곰과 싸우는 것은 우리의 숙명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100일 동안 공중분해의 위기에 처해 있던 바른미래당을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조직을 하나로 합치고 비어있는 자리를 채워가며 당의 체계를 바로잡아 왔습니다. 분리됐던 중앙당 사무처와 정책연구원을 하나로 통합했고, 당대표 직속위원회, 전국위원회,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 등 인사를 통해서 당의 조직을 정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조직 과정에서 최대한 당의 계파를 가리지 않고 소속을 가리지 않은 노력을 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개최된 당원과 당직자의 발대식 및 워크숍을 통해 하나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커다란 보람이었습니다. 취임 초부터 민생 현장을 탐방하고 소상공인을 비롯한 직능단체 관계자들과 면담을 통해 경제회복의 길을 모색했습니다. 마침 오늘 저 자리에 계신 직능단체 대표들께서 오늘 이렇게 자리를 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제는 저희 바른미래당에게는 가장 큰 과제로, 문재인 정부에게 끊임없이 소득주도 성장의 폐기와 최저임금의 동결, 탄력 근로제 기간 확대와 노동의 유연성 확대를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의 끈질긴 주장대로 정책실장과 재경부 장관은 경질되었지만 대통령의 경제 철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경제는 시장에서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는 경제 철학으로 바꾸고 이를 위해서 일자리위원회, 일자리수석, 소득주도 성장위원회와 같은 옥상옥 기구를 없애라고 요구해왔던 것입니다. 지난번 경제수장의 경질 때는 정책실장은 이번에는 임명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요구를 했었으나 들어지진 않았습니다.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활동도 활발해서 우리 당이 김관영 원내대표가 주도해서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이끌어냈고 윤창호법, 대학교 강사법 등을 제정을 했습니다. 예결위에서 1, 2, 3등을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이 다 차지했고 국정감사에서는 13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8명의 의원들이 우리 당 소속 8명의 의원들이 1등을 차지했습니다. 숫자는 적지만 능력과 열정으로 국회를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러나 우리 당은 아직도 불안합니다. 지지율 정체와 정체성 갈등으로 여전히 많은 당원들이 불안해 있으며 주변에 끊임없는 유혹으로 고심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 지지율 제고에 연연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더욱 다지고 내부적인 개혁을 통해 국민이 우리에게 눈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중도개혁의 어려운 길을 우리가 개척하고 민생경제의 새로운 길을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부족한 저를 믿고 갈등과 반목으로 인한 파산 직전에 바른미래당의 통합과 재건에 함께해 주신 의원, 당직자, 당원 동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민주주의도 위대한 정치 지도자들의 희생과 시민혁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단식으로 대통령 직선제와 지방자치가 실현되었습니다. 4.19 혁명, 부마 민주항쟁, 광주 민주화운동, 60 민주항쟁으로 독재정치가 종식되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의 희생과 시민혁명을 바탕으로 우리 민주주의는 성숙해 왔습니다. 2년 전 우리 국민은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촛불을 들고 이게 나라냐 하고 외쳤습니다.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정권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뿐이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더욱 강화되었고 국회는 여전히 무력했습니다. 두 마리의 괴물이 아직도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촛불의 힘으로 정권을 잡은 더불어민주당은 촛불혁명으로 심판을 받은 자유민주당과 손잡고 짬짬이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거부했습니다. 두 마리의 큰 곰이 여의도를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평생을 살아온 저 손학규는 기득권 양당의 밀실야합 그리고 민주주의와 의회주의의 부정을 앉아서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선배 정치 지도자들의 길을 따라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쟁취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민생과 평화를 위한 첫걸음입니다. 바로잡아야 할 것은 첫째,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대통령의 잘못된 판단과 무능은
만회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무시의 독단적 국정 운영에만 몰입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장관 후보자를 모두 장관으로 기용했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가 국정의 모든 것을 시시콜콜 참여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은 수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둘째, 승자독식 양당제의 폐단입니다. 이기면 100% 다 갖는 게임이고 도박과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제왕처럼 군림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심판을 받았던 정당은 자유한국당으로 간판만 바꿔달고 선거제도까지 자기 입맛에 맞게 요리합니다. 거대 양당제의 방패 아래 죽은 정당이 비호를 받고 이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국가 중대사의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양당제의 큰 맹점입니다. 거대 양당이 선거제도를 거부하며 예산을 짬짬이로 통과시킨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저는 지난 2010년 8월 15일 춘천을 떠나며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했습니다.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협치의 제도와 즉 합의제 민주주의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다당제가 현실이 된 지금 여소야대의 난국을 극복하고 국가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유럽식의 합의제 민주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민심 그대로 정당 투표율에 따라 국회의석을 배분하는 제도입니다. 사표를 줄이는 제도입니다. 약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변해서 다양한 국민의 의사가 국회의석으로 대표되고 여러 정당 간의 합의를 통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루기 위한 초석입니다. 민생을 위해서도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소득주도 성장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일자리가 30만 개나 줄고 제조업 가동률이 74%대에 머물러 있는데 여당 국회의원 어느 한 사람도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정치가 어떻게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청와대가 모든 것을 쥐고 있으며 내각이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정부에게 어떻게 공무원들이 경제를 챙길 수가 있겠습니까? 정부는 지금 생산과 성장에 신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혁신성장은 구호에만 그치지 말고 우리나라 신기술 발전에 노력해야 합니다. 수소차와 같은 세계 최고의 기술 개발에 적극 지원해야 합니다. 이번 예산에서 우리 바른미래당의 노력으로 수소연료 전기차 인프라 사업 예산으로 610억 원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이는 수소차의 세계화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정부는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해서 세일즈 외교를 펼쳤지만 우리나라에서 탈원전 정책을 펴는 마당에서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정부는 원자력 안전 문제를 기술 발전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을 갖고 탈원전 정책을 재고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는 4차 산업혁명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뭘 하고 있습니까? 평화와 안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역할, 운전자 역할을 이해합니다. 그러나 세계가 같이 움직여 주어야 합니다. 종전선언이나 대북 제재 해제를 너무 조급하게 기대해서도 안 되고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에 모든 것을 거는 자세도 옳지 않습니다. 남북관계는 반드시 국론 통합에 기초해야 하고 결코 남남 갈등 속에서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바로 이 때문에
평화를 위해서도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여야가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누고 합의를 이룬 속에 남북 대화와 국제적인 협조를 이루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합의제 민주주의가 이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정치개혁이 우리 바른미래당의 최대의 과제이며 이를 위해 저를 바칠 것을 약속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첫걸음입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의석을 배분해서 국회의 권능을 강화하고 이에 따라 합의제 민주제를 이룩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의 폐습을 제거하고 거대 양당의 횡포를 막아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촛불혁명을 완수하는 진정한 민주주의, 의회 민주주의를 확립하는 길입니다. 이제 저는 바른미래당이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켜서 국민들에게 진정한 저녁이 있는 삶을 제공하고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여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정치개혁을 이루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쟁취하여 의회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룰 것을 약속합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배가 너무 길었죠? 죄송합니다. 예, 좀 제대로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예. 네, 이어서 기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든지 편안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 여기 계신 김관영 원내대표 또 두 분의 박주선, 김동철 전 대표님 그리고 여러 최고위원님들과 의원들께도 필요하신 대로 원하시는 대로 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문제도 질문하셔도 돼요. 네,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성주연입니다. 먼저 취임 100일 맞이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지난 100일간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큰 바른미래당의 성과가 뭐였고 그다음에 가장 아쉬운 점이 무엇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큰 성과는 그동안 바른미래당 체계를 정비했다는 것이고 또 아쉬운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분열의 씨앗이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당을 단합하고 개혁하는 것에 첫 번째 강점을 두었습니다. 사무처 통합, 또 연구원 통합, 그리고 각급 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지역위원장을 새롭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물론 모든 게 마음만큼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런 대로 당이 단합을 하고 내부적인 결속이 이루어졌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당의 정체성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심을 하고 있고 또 일부 언론에서는 탈당 가능성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일부 의원들한테서는 당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이 우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해서 하나가 됐는데 이 뿌리가 워낙 다릅니다. 근데 그 중도 개혁으로 통합을 하고 개혁 보수와 또 미래형 진보가 하나가 되고 그러니까 저희 정체성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대정당의 이념적인 스펙트럼이 어느 정도 폭이 넓은데 그것의 반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은 앞으로 차츰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당원 동지 의원 여러분께서 당이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김미나입니다. 100일 전에 취임하실 때 밖으로 협치를 굉장히 강조하셨는데요. 지난 100일 동안 좀 아쉬웠던 점이나 좀
그래도 이것은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협치는 줄 때는 주고 받을 것을 요구하는 이런 것이 협치의 기본입니다. 그러나 대단히 아쉽게도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부 그리고 여당은 야당이 일방적으로 협조해 주는 것을 협치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한테 줄 것은 주고라고 하는 것은 장관 자리 한두 개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책적인 협의를 통해서 그 정책에 양보할 것을 양보하고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은 당신네들은 이걸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이 협치입니다. 협치는 합의제 민주주의의 전 단계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경제 문제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이념 편향적인 정책을 그냥 고집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경제 성장을 떨어뜨리고 실업자를 늘리는데 우리는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정책실장 그리고 재경부 장관 경질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경질된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말 잘 듣는 부총리의 소득주도 성장을 주도했던 정책실장이 그대로 자리하고 그 밖에 일자리위원회든지 일자리 수석이든지 또 소득주도 성장위원장이든지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소위 그 소통 불통인 이런 정권과 협치가 참 어렵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속도전만 했지 그리고 지적만 앞세웠지 야당에게 내용을 하나 얘기를 해주는 것도 없고 같이 협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만 대통령이 북한에 방문할 때 야당 대표에게 같이 수행할 것을 요구하는 의전상에도 맞지 않고 실질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요구만 해왔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적극적인 평화주의자고 남북대화에 대해서 적극 환영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부터라도 문재인 정부가 이제 지금까지의 소위 협치에 대한 자세를 바꿔서 야당에게 줄 거 주고 협의할 거 협의하고 협조를 얻는 그런 자세로 바꿔지길 바랍니다. 대표님, 뉴스원의 이영진입니다. 어제 유승민 대표가 두 번째 방문을 하셔서 말씀도 좀 나누신 걸로 알고 있고, 또 어제 보도에 의하면은 안철수 대표랑도 통화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쩌면 당의 두 기둥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하고 좀 어떤 얘기 좀 나누셨는지 궁금합니다. 유승민 대표하고는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습니다. 유승민 대표가 제 건강을 염려를 하고 아시다시피 저 건강하지 않습니까? 이제 닷새째 만 나흘이 지났는데 아직 견딜만 합니다. 그리고 유승민 대표가 본인도 자유한국당 쪽에 아는 사람들 지도부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보겠다. 빨리 단식을 풀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고 안철수 대표와 전화는 건강을 염려하는 전화였습니다. 건강 괜찮다. 걱정하지 말고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고 미래 대한민국을 준비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두 분 다 우리 바른미래당 창당의 주역으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치적인 자산입니다. 두 분들이 바른미래당과 우리나라 정치에 대한 염려와 애정을 변치 않고 같이 표현해 주시고 또 실천에 옮기신 분이라 저로서는 우리 당으로서 큰 축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중앙뉴스 박효영 기자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김동철 의원께서 이제 심야 토론에 나와서 그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서 의원 정수를 지원하지 않고 지역구 의석수를 감축하자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은 결국 지역구 의원들의 저항으로 이제 비현실적이라서 의원 정수 증원 가능성에 대해서 야삼당이 계속 메시지를 던지는 그 방향성과 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그래서 바른미래당은 정확히 어떤 입장인지 이거 하나 질문 드리고요. 그 다음에 김관영 원내대표에게는 그러니까 홍영표 원내대표가 계속 얘기한 게 그 5일 오전에 분명 선거제도에 대한 별도 합의문에 동의를 했는데 한국당이 그 도농복합형을 논의할 수 있다는 대목을 넣자고 해가지고 결렬이 됐고, 그래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한국당 빼고 사당만이라도 합의문을 발표하자 이렇게 했는데 김관영 원내대표께서 거부해서 끝내 물 건너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관계 좀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거 답변하려고 나온 자리 아닌데 제가 심야 토론에서 제가 그 현행 의석수를 내에서 늘리지 않고 또 할 수 있다는 말의 의미는 민주당의 당시 그 같이 출연했던 30의원이 절대 의석수는 못 늘린다.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의석수 늘리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의석수를 늘리냐고 어떻게 늘릴 수 있겠냐고 하면서 반대를 하니까, 그렇다면 의석수 늘리지 말고라도 하자라는 게 그런 뜻이었지 그냥 의석수를 늘리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국민들이 의석수를 늘리는 것에 절대 반대해서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반대 논리는 처벌하는 뜻으로 제가 얘기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저한테 그거 하나 했죠.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에 대해서 마지막에 공감한다는 표현을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그 도입에 어느 정도 상당히 합의를 하려면 자유한국당 입장은 반드시 도농복합형 문제를 명시를 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올해 한 달여 전 이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는 도농복합형 문제를 전혀 명시하지 않고 합의를 시도하려고 했습니다만은 또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대표가 그 부분을 계속 두 개를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과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패키지로 넣어서 합의를 시도하려 했던 것이고요. 저는 도농복합형 문제가 그 전에 언론인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개특위 3당 간사와 정개특위 위원장 이름으로 그동안 논의되었던 선거제도 개편안에 관한 많은 의견을 A안, B안, C안으로 3개로 정리해서 배포했고 또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농복합형 문제는 이미 토론의 대상으로 이미 올라왔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마지막 제시했던 안은 도농복합형 문제를 도입하자라고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도농복합 제도도 논의의 대상으로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저는 사실 그 부분은 민주당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해찬 대표와 그 지도부에서 그 부분을 강하게 반대해서 결국 안 된 것으로 압니다. 제가 이해찬 대표님을 그 본회의장 예산안 통과 직전에 본회의장에서 만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농성을 하다가 잠시 화장실 가면서 뵀는데요. 그 도농복합 연제에 대해서 A안, B안, C안에 B안에 여러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 B안에 명시적으로 도농복합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그리고 거기는 의석수가 225대 75로 명시되어 있는데 이해찬 대표께서 사실 그걸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고집하셨어요. 그런 내용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제 비서에게 그 3당 토론문을 직접 제가 가져오라고 해서 직접 보여줬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볼 때는 이 도농복합 또 정개특위에서의 논의 과정에 대해서 이 대표님께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신 건지
제가 굉장히 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쨌든지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당의 협의가 원활지 못했었던 것은 도농복 합제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하게 두 당 다 선거제도 개편을 싫어하는 겁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얘기하셨죠. 이해찬 대표가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야 될 길이다 말씀하셨죠. 자유한국당은 워낙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이 없었고, 근데 국민 여론이 선거제도 개편하라는 것이 60% 된다고 그러죠 지금. 또 정부 여당은 대통령과 당 대표가 말을 어기는 것이 뭐 국민의 질타를 받으니까 그게 불편한 거죠. 자유한국당은 자기네 의석을 위해서 선거제도 개편에 한 발자국도 안 나선다고 그러니까 그게 불편한 거고.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냥 던져놓은 겁니다,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갖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한데, 하여튼 저는 이런 꼼수들 부리지 말고 국민의 뜻이 의석에 반영되는 그런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거를 받아들여라 얘기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의회가 제대로 권한을 갖고, 의회가 대통령 말만 따라하는 행정가 아니고 허수아비가 아닌 의회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자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내각이 움직입니다. 지금 공무원들 일한다는 얘기 들었습니까? 주어진 일만 하지 창조적인 일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청와대가 모든 걸 쥐고 장관이 그냥 허수아비 노릇하니까 그 밑에 공무원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 전체 발전을 위해서 선거제도 개편이 그 첫걸음이 된다. 그것이고, 그래서 제가 단식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한다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바른미래당이 몇 석이나 더 얻어가겠습니까? 의석수 몇 개가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예, 또 질문해 주시죠. 예, 헤럴드 경제 홍태아 기자인데요. 그 선거제 제도 개혁 이야기 항상 나오면 구조 개편 이야기도 항상 따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의회 민주주의를 말씀하신다면 권력 개편에 관련해서 생각하신 것도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강진 만덕산에서 내려올 때 7공화국을 열겠다. 그래서 내가 정계은퇴를 벗어던지고 다시 나서겠다 이랬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몇 달 지내고 한 1년 가까이 지내면서 왜 우리는 독일같이 될 수 없을까? 인구 8천만이면 우리나라 남북 합해서 8천만 되거든요. 동서독 분할도 있었거든요. 또 경제개발을 빠른 시일 내에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독일은 세계 최강의 경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고 또 세계 최고 수준의 최다 국민의 복지국가를 형성하고 있는가? 어떻게 동서독이 통일됐나? 어떻게 EU의 최강국이 돼서 스페인이다, 이태리다, 그리스다 뭐 경제적인 위기가 있을 때 독일이 다 나서서 해결을 해주는 이런 나라가 됐나? 보니까 정치적인 안정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치적인 안정은 저희 합의제 민주주의의 기초에 있더라고요. 다당제 연립정권이더라고요. 70년 동안 수상이, 총리가 8명밖에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민당, 3인당이 하나는 우파, 하나는 좌파인데 정책적으로 다 이렇게 통합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용적으로 중도 통합의 길을 가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연립정부고
그것이 합의제 민주주의다. 우리도 그걸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통령제에 대한 뭐 우리 국민 신화적인 신봉이 있고, 또 대통령을 내가 뽑아야 된다. 이게 87년의 가장 큰 주제였습니다. 대통령제를 당장 바꾸는 게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과거 권위주의 시대에는 대통령이 의회를 직접 통제를 했습니다. 자유당 때는 뭐 경찰이나 뭐 무술단을 동원해서 뭐 통제를 했고, 박정희 전두환 때는 뭐 여하튼 그 야당을 통해서 날치기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날치기도 안 됩니다. 여소야대는 우리의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아마 뭘 하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법도 제정하지 못하고 개정하지도 못하고 예산도 통과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합의제를 통해서 그 여러 당이 나와서 마음에 맞는 당하고 이 정책 협의를 통해서 소위 연립체제를 구성을 하고, 그리고 대통령 정부하고 협조를 하는 이런 체제가 맞겠다. 그래서 우선 7공화국의 길에 우선 맨 앞에 있는 것이 의회제도, 선거제도의 개선이고 의회 권능의 강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뉴시스 유자입니다. 네. 지금 대표님 단식 지금 올제 이어가고 계시는데, 일단 선거제 개혁 관련해서 협상에 대해서 절충점 혹시 고려하시는 바 있는지, 또 지금 단식 이어가고 계시는데 선거제 개혁 이제 협상하면서 이제 절충점 고려하시는 바 있는지,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야3당 공동적으로 대응할 방안 좀 논의하고 계신 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야3당 말고 3당 원내대표 회담이 있다 그랬죠? 오늘 없나요? 아직은요.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제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물론 그것을 완전히 법으로 완전히 개정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만, 아까 이해찬 대표가 단식 풀으시면은 정개특위에 넘길게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정개특위가 뭐 쟁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3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계획과 앞으로 그러니까 방향과 결점을 확실히 합의를 하고 계획과 과정까지 합의를 해줘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그 구체적인 사안을 정개특위에서 의논해라고 해야지, 기본적인 방향이 없이 정개특위에서 의논해라? 그건 뭐 굳이 하세요입니다. 되지도 않을 거고요. 이 예산안 그 연결 처리 이거 갖고 비난이 많았습니다만, 아까 이해찬 대표가 국민의 삶인데 그러죠. 국민의 삶을 왜 우리가 걱정을 안 합니까? 그런데 12월 3일까지 법정 시한이 있었으면 그 전에 왜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예산안 처리해야 된다? 예산안 처리는 지금까지 1월 1일 밤에 처리한 일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예산이 안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같이 처리하자고 했었던 것인데, 결국 그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아무런 의지가 없었다는 건데, 개혁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이구 손학규 건강하네. 건강합니다. 아까 이해찬 대표한테 그랬습니다. 나 건강하니까 질질 오랫동안 끌라고. 내가 쓰러질 때까지 끌라고. 그러나 쓰러질 때까지 끌지 않으면은 그러면 제가 몸이 그대로 가든지 아니면 이 정권 망합니다.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지.
예. 이대리 박경훈 기자입니다. 어쨌든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 국민들은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는데, 대표님이 아까 말씀하시기에 몇 자리 안 일어난다고 해도 국민들은 결국 바른미래당의 생존을 위해서 선거제 개편이 꼭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많은데, 이에 대해 좀 어떻게 물론 그런 의구심을 갖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바른미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몇 석을 더 얻을 수 있을지 더 줄어들지는 모릅니다. 바른미래당의 한쪽 전신인 국민의당의 경우를 보면은 지난 선거에서 소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의석을 38석인가요 그때? 국민의당 38석을 얻었습니다. 그때 비례대표제로 얻은 게 13석입니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우리가 얼마나 얻을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나는 그것보다도 지금 다당제가 현실화되어 있는데 현실화된 다당제를 제도적으로 국민의 뜻이 그대로 반영되는 정치제도로 정착을 시키자,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 의회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의회의 권한이 강화돼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횡포가 그나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취임 때 저는 이 나라 정치를 가로막고 있는 두 개의 괴물과 여의도를 가로막고 있는 두 마리의 곰을 물리치겠습니다. 두 개의 괴물은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의 양대 정당 제도, 그 양대 정당 제도를 대표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그 자유한국당 두 개 곰이 결국 이번에 예산 짬짬이를 하고 선거제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한 번만 더 하세요. 네, CBS 이종주 기자입니다. 한국당에서요, 좀 러프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룰 전쟁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자유한국당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연동형 비례제에 대해서 당론이 결정되지도 않았고 당내에서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이 많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네, 자유한국당 내에서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 룰 전쟁은 같이 합의를 하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단식 농성을 하시면서 사인을 해달라고 하면 합의제 성격엔 조금 어긋난다는 목소리가 있거든요, 당내에서는. 이분들을 설득할 좀 보관이 있으신지. 아니, 아까 김성태 대표가 와서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했으니까요. 근데 단식 농성을 하기 때문에 합의를 못한다, 그게 합의제가 아니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자유민주당, 자유한국당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을 게 뻔합니다. 이대로 가면은 보수 이렇게 합치고 그러면은 1대1 단순 다수제 승자 독식 이런 제도로 우리가 1당이 안 돼도 2당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지, 논리적으로 그 제도가 합의가 안 됐다 이런 게 아닌 만큼 자유한국당이 지금 저와 이정미 대표가 단식하고 또 시민사회가 움직이고 국민 여론이 들끓고 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면 그렇게 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자기네들이 망하는 길인데, 결국 정치라는 게 이거를 받아줘서 내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 싸움입니다. 논리적인 싸움이 아니고. 예. 더 없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은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주선 대표님, 좀 다른 분들 한 말씀 하실 분 있어요? 아까 우리 바른미래당이 바른미래당을 위해서 선거제 개편하냐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꼭 이것은 분명하게 하고 싶습니다. 바른미래당은요,
수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지 3당이나 4당에 연연하는 그런 생각으로 정치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무능력함을 완전히 드러내고 있는 민주당을 대체하고 국정농단 한국당을 심판하는 그래서 제1당으로서 수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지 선거제 개편해가지고 한 5석, 10석 늘리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선거제 개편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 분명한 바른미래당의 목표를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대신 협치와 소통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처럼 협치와 소통과 협치를 제도화하는 그런 정치를 위해서는 다당제가 돼야 되고 다당제를 하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더불어한국당의 밀실 야합 예산안의 날치기 통과는 국민을 배신하고 결과적으로 몰락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한국당과 민주당이 서로 야합하면서 국회를 운영할지를 지켜보겠습니다. 내일 예정돼 있었던 사법개혁특위 검찰 경찰 개혁 소위원회는 취소 통보했습니다. 제가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저는 날치기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두 당의 간사들에게 동의를 구했고 공식적으로 취소한 것을 통보했습니다. 민주당이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무조건 어떤 방식으로든 하려고 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다소 안이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언제까지 한국당과 국회를 운영할 수 있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언론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저와 이정미 대표의 단식에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당원 당직자 여러분 또 시민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특히 우리 바른미래당의 당직자들이 밤을 새면서 저를 지켜주고 여러 가지 보살펴주는 데 대해서 감사를 하고 국회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 본인들뿐만이 아니라 지구당 당원들 또 지지자들까지 같이 해서 응원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언론인 여러분께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워낙 제가 먼저 취임 100일이라 끝나고서는 같이 점심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지금 단식 중이라 나가지도 않고 하니까 우리 누가 같이 모신다고 그러세요? 원내 김관영 원내대표하고 정병국 대표 그리고 사무총장 같이 가십니다. 또 누가 김삼아 수석 뭐 이렇게들 같이 여러분들을 모실 테니까 가셔서 점심을 하시고 또 그 집이 어쩐지 모르지만 있으면은 제가 좋아하는 막걸리도 저 대신 한 잔 마셔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